네, 이번 시간에는 공공외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과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학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를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박민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외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브랜드라는 단어를 기업의 이미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브랜드. 그렇습니다. 원래 이 브랜드라는 용어가 기업에서 나온 내용이죠. 이게 이제 국가로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상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국가 브랜딩 할 때 네이션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한 국가의 명성지수라고 할까요? 유명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량화, 객관화시킨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든지 국가에서 만들어진 상품일수록 소비자가 신용하게 되면서 고급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국가 기업 브랜드 이것은 어느 정도 연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국가의 홍보 관리 같은 것으로 해서 향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외교를 우리가 이제 국가 브랜드랑 연결시키는 것도 대표적인 국가의 홍보 정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공공외교를 통해서 한 국가의 상품 또는 용역 이런 것들의 가치가 또는 경쟁력이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독일 하면은 기계산업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일본 하면 굉장히 정돈돼 있고 청결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브랜드인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있으면서 상품에 대한 인식마저도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US 뉴스라는 데서 국가 브랜드 순위를 발표했어요. 보면은 캐나다가 1등이고요. 이어서 일본, 독일, 스위스, 호주, 미국 이렇게 6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15위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외교를 잘하면은 또 국가 브랜드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브랜드 순위도 올라가겠죠. 혹시 한 나라의 국민과 다른 나라의 국민이 하는 외교 행위에는 어떠한 예시가 있나요? 네, 국민들이 한다는 외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민간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의 행동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점차 중요해지죠. 어떻게 보면 외교관이라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외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이 국제정치에서 개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탈냉전기의 국제정치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그 민간 외교관이라고 하지만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NGO 같은 데 속하신 분들이 현재는 많은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인권운동가, 뭐 통일운동가, 환경운동가 같은 경우죠. 뭐 대표적인 환경운동가로 이제 스웨덴의 여학생 있지 않습니까? 툰베리라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상 누구보다도 큰 외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인들이 하는 것으로서 우리 뭐 공공외교랑 연관될 경우에 서경덕 교수라고 하는 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많이 알려야 되겠네요. 또 송혜교 배우도 굉장히 많은 외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반크라고 하는 이 단체, 독도 알리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단체가 하는 민간 외교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혹시 그러면 정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공공외교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또는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공공외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제 공공외교를 얘기를 하면서 민간 외교관이다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이런 프로젝트인데요. 3월, 4월에 공모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작업을 통해서 공공외교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사업들에 참여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서 참여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지금 외교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시키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공외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외 국민들 또는 재외 동포들에게도 이제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된 소프트 파워 자원은 K-팝이라던가 전통 문화 같은 것들이 주요한데 혹시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소프트 파워로 떠오를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리가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 이건 한류와도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류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드라마라든지 K-팝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렇지만 점차 뭐 게임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데로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그 말을 바꿔가지고요. K 콘텐츠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한류라고 하는 것에 보다는 한국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이 메타버스 또는 다양한 전시회들, 실감 콘텐츠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OTT와 연관된 내용들이 이 문화적인 면에서 이 K 콘텐츠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문화적인 것도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는 한국에 관련된 방역, K 방역이라고 하는 것, 또 국제개발협력 있죠? 외국을 지원하는 것, 그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이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되고 어떻게 보면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개발협력에 있어서 한국적 모델 이것도 특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격보기에는 하드 파워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우크라이나의 소프트 파워로 전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스마트 파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이제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소프트 파워가 아직은 보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전쟁은 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하드 파워에서 러시아가 압도적인데, 2022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전쟁이 한 10개월 갔는데 점차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압도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이 소프트 파워로 받쳐주는 우크라이나의 사기, 무형적 요소,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국가 브랜드.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있어서 나라를 막는다, 침략을 막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면에서 압도적이고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추가로 징집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쳤잖아요. 그거는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국민들조차도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전쟁에 의심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러시아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전쟁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드 파워에 대한 부분은 중요성을 잃지는 않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미국의 민주주의, 중국의 사회주의라는 서로의 소프트 파워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하드 파워적 충돌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개념상으로는 분리하지만 사실 스마트 파워의 틀 안에서 하나로 봐야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공공외교에 있어서의 스마트 파워, 또 중국의 공공외교에서의 스마트 파워, 사실 이제 총력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파워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배분하고 그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드 파워가 군비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소프트 파워가 문화정책, 공공외교, 해외로 확산되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 파워로 이 자국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다양하게 배합시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 군사,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를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 자국의 가치를 점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식의 특색의 사회주의, 그리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본 가치들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드 파워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스마트 파워가 강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있어서의 스마트 파워가 지금은 빛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 공공외교의 개념은 이해가 잘 되지만 지식 공공외교와 정책 공공외교는 약간 이해가 어려운데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지식 공공외교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만든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공공외교는 미국 같이 이제 공공외교하는 나라들에서는 점차 문화 공공외교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공공외교에 있어서는 조금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인하대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외국인들이 한류를 좋아하긴 하는데, 한국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막상 한국에 대한 지식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한국의 위치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K-팝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공공외교라는 것은 이런 한국에 대한 지식, 한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이해가 있을 때, 가령 뭐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다라든지 또는 이러한 문화가 일본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을 고치는 것, 이것이 이제 지식 공공외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제 일본의 표기 문제죠. 일본해가 원래는 일본 섬 오른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지도상에 일본해라고 표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 하고 일본의 동해를 병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안부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지금 자발적으로 다 노동하러 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끌려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고치는 것, 이것이 이제 지식 공공외교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정책 공공외교는 좀 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정책이 있을 수 있고, 뭐 또 재해동파에 대한 정책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는 다른 나라의 정책 결정자들이 좀 알면은 좀 더 우리나라에 지지하는 여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정책 공공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공공외교는 아무래도 지식인들, 정책 결정자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공외교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반관, 반민의 역할, 정부가 뒤에 있으면서 민간이 정부의 역할, 정부와 관계없이 민간이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는 하나의 정체성이자 사실상 새로운 국력을 의미합니다.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국가적인 브랜드를 높이고 외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공공외교의 종류로는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기여 공공외교가 있습니다. 공공외교의 종류와 분류는 확장적입니다.